1991년 1월 29일 서울의 겨울 저녁은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로 도시를 감쌌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단지는 부유함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 놀이터는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는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간간이 짖는 개 소리를 실어 나르며 도시의 생기를 희미하게 전했다. 놀이터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잠시나마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영호라는 9살 소년도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형호는 그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그네의 차가운 쇠사슬을 꼭 잡고 있었고 발은 땅을 가볍게 툭툭 차며 그네를 천천히 흔들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형호는 유독 놀이터에 남아 있었다. 형호야, 왜 안 가? 집에 가야지. 함께 놀던 친구 하나가 물었다. 형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 작게 대답했다. 엄마한테 혼난다. 그 말은 작았지만 무언가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집으로 향했고 형호는 다시 그네를 흔들며 혼자 남았다. 놀이터는 점점 조용해졌고 저녁 어스름이 깔리며 주위는 더욱 차갑고 고요해졌다. 현대 아파트 단지는 부유한 이웃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그날 저녁의 놀이터는 어딘가 을씨년스러웠다. 멀리서 한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형호가 그를 알아차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가만히 앉아 형호를 지켜보는 듯 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바람처럼 느껴졌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그날 저녁 형호는 그네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놀이터는 완전히 텅 비었다. 형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처음엔 그가 친구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형호는 가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늦게 돌아오곤 했으니까. 하지만 저녁 8시가 지나도 9시가 되어도 형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이 서서히 가족을 휘감기 시작했다. 밤 11시 이영호의 집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형호의 의부서머니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0대 정도로 들리는 서울과 경기 억양이 섞인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형호를 데리고 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 7천만 원과 카폰이 달린 차를 준비해라. 의부서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다. 집 안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포로 얼어붙었다. 형호의 아버지 이우실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가 간신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도 굳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우실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범인은 이미 형호를 데리고 있다고 했다. 신고했다가 아이가 위험해지면 어쩌나?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강남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곧 형사들이 집으로 출동했고 조용한 아파트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형사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전화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집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의부서머니는 형호를 생각하며 눈물을 참았다. 형호는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함께 살며 정이 든 아이였다. 그녀는 형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무사할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더욱 교묘한 목소리였다.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경찰인 척 연기하는 듯 했다. 집에 이미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와 있는 상황이었다. 형사 중 한 명이 눈짓으로 의부서머니에게 대답을 유도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범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렇군요.
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통화는 마치 범인이 그들을 시험한 것처럼 느껴졌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녀석 치밀해.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우릴 떠보려는 거야. 그렇게 형호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유괴 사건으로 변모했다. 범인은 마치 각본을 쓰듯 철저하게 움직였고 이유실과 그의 가족은 공포와 불확실성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형호가 사라진 그 놀이터의 그네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위에 앉아있던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44일 동안 범인의 협박 전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경찰과 가족은 범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몸감 요구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한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 1월 31일 이영호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이웃실의 집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설치한 전화 추적 장치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형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작전을 논의했다. 이웃실과 그의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 남아있는 장난감과 책들은 아이의 부재를 더욱 뼈아프게 상기시켰다. 오후 3시경 이웃실의 각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카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웃실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다. 지금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2구역으로 가. 범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차에 열쇠를 꽂아놓고 7천만 원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뒷좌석에 놔. 그리고 바로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이웃실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으며 형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형사들은 즉시 움직였다. 한 명은 이웃실의 차 트렁크에 몸을 숨겼고 나머지는 민간 차량을 이용해 공항으로 향했다. 이웃실은 범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준비했지만 경찰의 조언으로 실제 현금 대신 가짜 돈을 섞어 넣었다. 혹시라도 범인이 나타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형사들이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터였다. 김포공항 주차장에 도착한 이웃실은 지시에 따라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아둔 채 돈이 든 봉지를 뒷좌석에 놓았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주차장 주변은 형사들이 잠복한 상태였지만 범인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웃실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형사들은 주차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왜 약속을 안 지켰나? 범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 이웃실은 당황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트렁크에 숨은 형사가 있었을 뿐이다. 범인이 형사를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잠복을 의심해 떠본 것일까?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트렁크에 숨어 있던 걸 어떻게 아는 거지? 현장을 봤나?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범인은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다. 충무로역 근처 대한극장 앞으로 와. 차를 태극당 제과점 건너편에 세우고 태극당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려. 이웃실은 다시 차를 몰고 충무로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태극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차 안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카폰이 다시 울렸다. 제과점이 닫혔군. 근처 치킨센터는 열려 있으니 거기로 가. 범인의 목소리는 마치 이웃실의 동선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웃실은 치킨센터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형호의 의부서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약속 장소에 형사 2명이 와 있더군. 범인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잖아.
계속 잡아떼실 건가? 의 부서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에요. 삼촌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녀는 결국 경찰의 개입을 반쯤 시인하고 말았다. 사실 그 순간 약속 장소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웃실에 차 문이 열려 있고 돈이 든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본 두 명의 좀도둑이 차에 접근했다. 그들은 돈을 훔치려 했지만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형사들은 그들을 유괴범으로 오인했지만 곧 그들이 단순한 좀도둑임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범인은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경찰의 존재를 확신한 듯 했다. 범인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직접 돈을 받는 대신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한일은행의 윤정수라는 이름으로 상업은행의 김주선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2월 4일 6의 7일째 되는 날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압구정역 근처 버스 정류장 옆 쓰레기통에 메모가 있다. 그걸 보고 다음 장소로 가. 이웃실은 지시에 따라 쓰레기통에서 메모를 찾았다. 메모에는 또 다른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메모를 따라 이동했다. 마지막 메모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지시가 적혀 있었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계좌에 각각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입금해라. 이웃실은 경찰과 상의한 끝에 한일은행 계좌에만 돈을 입금했다. 형사들은 한일은행 전산센터에 잠복하며 인출 여부를 감시했다. 하지만 범인은 또다시 그들의 예상을 비웃었다. 2월 13일 저녁 범인의 전화는 더욱 섬뜩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군. 형호가 죽기를 바라나? 이웃실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범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88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서울교라는 다리가 있다. 그 밑에 철제 박스가 있고 메모를 돌로 눌러놨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잘해라. 이웃실은 양화대교 근처로 차를 몰았다. 철제 박스 안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고 그는 지시에 따라 가짜 돈이 든 봉지를 박스 옆에 놓았다. 형사들은 주변에 잠복하며 숨을 죽였다. 이번엔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무전기로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다. 박스가 어디지? 이쪽이야, 저쪽이야? 형사들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어지럽게 오갔다. 그 짧은 순간 누군가가 돈을 집어갔다. 형사들은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범인은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다.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더군. 형호를 되찾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그래도 경찰에 신고 안 한 건 고맙게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이웃실은 절망에 빠졌다. 형사들은 서로를 탓하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범인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쳐놓은 덫을 비웃으며 더 큰 덫을 준비한 듯 했다. 형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 있는 걸까? 이웃실과 그의 가족은 끝없는 악몽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1991년 2월 19일 이영호의 실종 사건은 한 달째로 접어들었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이웃실 집은 이제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공간이 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전화 추적 장치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범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었고 이웃실과 그의 아내는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형호의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연필과 공책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양화대교 철제박스 사건 이후 경찰은 범인이 한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웃실은 경찰의 조언에 따라 한일은행에 입금했던 돈을 상업은행의 김주성 계좌로 송금했다. 이는 범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출 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경찰은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 형사들을 배치하고 계좌에 접근하는 모든 일을 철저히 감시했다. 그날 오후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푹 눌렀었다. 그는 김주성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원이 단말기 화면에 뜬 사고신고 계좌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야겠어요. 은행원이 시간을 끌자 남자는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통장 빨리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행원이 통장을 건네자 그는 통장을 낚아채듯 빼앗아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갔다. 형사들은 즉시 그를 추적했지만 상계동의 복잡한 골목길에서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상업은행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통장 개설 신청서와 메모지를 수거해 지문 분석을 시도했지만 놀랍게도 지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범인은 장갑을 끼거나 다른 방법으로 흔적을 지운 듯했다. 이 녀석 보통 치밀한 게 아니야. 수사팀의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을 두드렸다. 이 사건은 경찰의 또 다른 실책으로 기록되었다. 은행원이 사고신고 계좌 문구를 보고 당황하지 않았다면 혹은 은행 직원들에게 범죄 계좌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랐다. 이우실은 경찰을 원망하며 말했다.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우리 형호는 어디 있는 겁니까? 형사들은 고개를 숙일 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범인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요구하는 대신 이우실과 그의 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강해졌다. 형호가 보고 싶지 않나? 그럼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범인의 목소리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경찰은 전화 추적을 시도했지만 범인은 주로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통화 시간은 늘 짧았다. 압구정, 충무로, 동대 입구 등 서울 도심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전화는 수사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현대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에서도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다. 이 녀석 우리 코앞에서 놀고 있군. 형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수사팀은 범인이 형호의 집 주변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2km 이내의 공중전화에서 오전에 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점은 중요한 단서였다. 범인이 이 동네에 거주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팀은 현대 아파트 주민 명단과 주변 직장인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초동 수사에서 주변 인물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중 3월 13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의 배수로 일명 토끼굴 옆에서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눈, 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 손발이 결박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시신은 이형으로 확인되었다.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였다. 코와 입을 막은 테이프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두피 아래에는 출혈이 관찰되었고 이는 형호가 납치 직후 강한 물체로 머리를 3차례 가격당한 흔적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형호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이었다. 이는 실종 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잡곡밥과 나물이었다. 즉 형호는 유괴된 직후 살해당한 것이다. 44일 동안 이어진 범인의 협박 전화는 모두 거짓이었다. 범인은 형호를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우실 가족을 농락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이우실과 그의 아내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게 다 뭐였나요? 이 부서머니는 오열하며 무너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유괴해서 살인으로 재분류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상업은행 직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제작되었고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잠실주 01 단지와 한강공원에서 형호와 20대 남자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건과 무관한 인물들로 확인되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문 분석 결과가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범인의 목소리가 형호의 친인척 중 한 명, 생모 쪽 사촌 동생인 이상재와 일치한다는 결과였다. 당시 29세였던 이상재는 이우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우실이 전처와 이혼할 당시 이상재는 사촌 누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우실을 원망했다.
게다가 그는 무직 상태로 돈을 빌리며 다닐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상재는 범행 동기가 충분한 인물이었다. 범인이 협박 전화에서 형호의 친형을 언급하거나 형호의 조부가 자산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상재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을 높였다. 게다가 9살인 형호가 낯선 사람을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친척인 이상재라면 경계를 덜했을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이상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혐의를 부인했다. 그날 저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과 경주 여관 주인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여관 주인은 이상재의 사진을 보고 그가 그날 숙박했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당황했다. 성문 분석 결과는 명확했지만 이상재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상재를 쉽게 놓아줄 수 없었다. 그는 전기통신을 전공한 대학생 출신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주에서 공범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의 공중전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박 전화를 조작했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상재는 다른 날의 행적은 흐릿하게 기억하면서도 유독 사건 당일의 기억은 뚜렷이 떠올렸다. 이는 그의 알리바이가 계획된 것일 가능성을 높였다. 경찰은 이상재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 성문 분석은 강력한 간접 증거였지만 지문처럼 99.99%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이상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우실은 분노와 좌절로 떨며 경찰서를 나섰다. 우리 아이를 죽인 놈이 저기 어딘가에 살아있는데 이렇게 끝낼 건가요? 형호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범인은 형호를 죽인 후에도 뻔뻔하게 협박을 이어갔고 경찰은 그를 잡지 못했다. 수사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 헤매며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형호의 죽음은 더 큰 진실을 향한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1991년 3월 13일 이영호의 시신이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된 후 사건은 단순한 유괴를 넘어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재정이 되었다. 이우실과 그의 아내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열했고 강남경찰서는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전국에 몽타주를 배포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다. 형호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44일간 이어진 협박 전화가 모두 거짓이었고 형호는 유괴 당일 이미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상업은행 직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몽타주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평범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다. 잠실주 01단지와 한강공원에서 형호와 20대 남자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조사 결과 모두 무관한 인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성문 분석 결과가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 범인의 목소리가 이영호의 생모 쪽 사촌 동생인 이상재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재는 수사팀의 주요 용의자였다. 그는 이우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호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협박 전화에서 형호의 친형이나 조부의 재산을 언급한 점, 그리고 9살 아이가 낯선 사람을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상재는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 경주에서의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과 여관 주인의 증언은 경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상재는 그날 서울에 없었다며 단호히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상재가 전기통신 전공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주에서 공범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의 공중전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박 전화를 조작했을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상재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유독 뚜렷이 기억했고 이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고 성문 분석의 정확도가 지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그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실책도 드러났다. 양화대교 철제박스 사건에서 무전기 혼선으로 범인을 놓친 것을 비롯해 교보 빌딩 앞에서 이웃실의 차를 유심히 보던 20대 남자를 추적하지 않은 점, 상업은행 계좌 인출 시 은행 직원에게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비판받았다. 심지어 부검 결과 형호의 위에서 발견된 잡곡밥과 나물이 실종 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음식임에도 경찰은 보리밥 식당을 뒤지며 헛다리를 짚었다. 이러한 실책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강남경찰서를 망신시켰다.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여러 차례 재조명되었다. 1992년 3월 31일 첫 방송에서 프로그램은 양화대교 철제박스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돈이 사라졌을 때 주변에 정차한 차량이 없었다는 점은 범인이 혼자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림픽대로의 교통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명이 운전하며 돈을 낚아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범인이 최소 2명 운전자와 돈을 챙기는 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01년 4월 21일 방송에서는 성문 분석을 정밀히 재검토한 결과 미세한 차이로 인해 범인이 2명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전화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린 것은 마스크나 인위적인 조작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11년 5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800회 특집에서는 더욱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다. 범인이 최소 3명 이상일 가능성이었다. 전화를 건 주범 외에 공범이 있고 이 사건을 주도한 별도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몽타주 속 인물과 협박 전화를 건 인물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 분석 전문가는 전화 속 범인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며 입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짧은 얼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몽타주는 긴 턱과 계란형 얼굴을 묘사했다. 또한 범인이 저희나 우리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 점, 무인 포스트 방식에서 메모를 배치하고 이웃실의 동선을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했다는 점은 여러 공범의 존재를 암시했다. 이 가설은 이상재의 연루 가능성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의 알리바이가 완벽해 보였지만 공범이 있다면 경주에서 전화만 걸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이상재가 사건 당일의 기억만 뚜렷이 떠올린 점, 그의 재정난과 이웃실에 대한 반감은 심증을 굳혔다. 방송은 명확히 결론짓지 않았지만 이상재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과 유사한 점도 주목받았다. 공중전화와 무인 포스트 방식을 사용한 점, 치밀한 계획과 수사 혼선을 유도한 점은 두 사건의 공통점이었다. 하지만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처럼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 공중전화에서 주로 전화가 걸려온 점은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을 높였다. 수사 초기 경찰은 주변 인물 조사를 소홀히 했고 이는 결정적인 실수로 남았다. 이영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 경찰의 실책,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얽힌 복잡한 퍼즐이었다. 이웃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다. 그는 말했다. 형우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형우의 이름은 진실을 향한 끝없는 질문으로 기억되었다.